1926년 6월의 어느 날 로스앤젤레스의 한 자선병원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노마진 베이커. 아무도 이 작은 아기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녀의 어머니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궁핍했습니다. 더구나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죠.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라는 공백으로 남겨졌고 이 공백은 평생 노마진의 가슴속에 큰 구멍으로 남게 됩니다. 그녀의 가족력은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정신병원에서 사망했고 친할머니는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죠. 이런 가족력은 훗날 마릴린의 운명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태어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노마진은 첫 번째 위탁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알버트와 아이다 볼랜더 부부의 집이었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들은 7년 동안 노마진을 돌봐주었습니다. 비록 신부모는 없었지만 볼랜더 부부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뿐이었습니다. 7살이 되던 해 갑자기 나타난 친엄마가 노마진을 데려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노마진의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죠. 어머니와의 생활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할리우드 영화 편집실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지만 정신 상태는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져만 갔죠. 특히 밤이면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어린 노마진은 이불 속에 숨어 엄마의 비명소리를 들어야만 했죠. 9살이 되던 해 노마진은 또 한 번 버림받게 됩니다. 그녀의 엄마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죠. 그날은 노마진의 생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그녀는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엄마는 그녀의 눈앞에서 사라져갔습니다. 떠나는 엄마를 보며 울부짖는 노마진을 아무도 달래주지 않았죠. 이때부터 시작된 고아원 생활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특히 11살 때 겪은 학대는 평생 그녀를 괴롭히는 트라우마가 되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시기에 그녀는 자신만의 생존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연기였죠. 다른 아이들 앞에서 그녀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모두를 즐겁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면서도 낮에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인 것처럼 연기했죠. 이것이 바로 훗날 그녀를 세계적인 배우로 만든 첫 번째 연기 수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또다시 위탁 가정을 옮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도크 고더드라는 먼 친척집이었죠. 하지만 고더드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16살의 노마진에게 결혼을 권유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질 거야. 이 말 한마디에 노마진은 자신보다 5살이나 많은 제임스 도어티와의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결혼식 날 노마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을 맞이했죠. 하지만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 숨어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어티와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불행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고 폭력적이었으며 그녀의 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특히 그녀가 배우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넌 그저 예쁘장한 바보일 뿐이야 라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도어티가 해군으로 징집되자 노마진은 라디오 플레이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녀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죠. 데이빗 코노버라는 사진작가가 전쟁 선전용 사진을 찍기 위해 공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작업복을 입은 채 프로펠러 조립에 열중하고 있던 노마진의 모습이 코노버의 눈에 들어왔죠. 카메라를 보세요. 코노버의 말에 노마진이 고개를 돌렸을 때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죠. 코노버는 노마진에게 모델 일을 제안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금발로 염색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난 더 이상 그저 누군가의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이 말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과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발로 변신한 그녀는 곧 각종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기 시작했고 할리우드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남편 도어티는 이런 아내의 변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노마진은 20살의 나이에 과감히 이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마릴린 먼로였죠. 마릴린은 당시 인기 배우였던 마릴린 밀러에게서 따왔고 먼로는 어머니의 결혼 전 성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예명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그것은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와의 작별을 의미했고 새로운 삶을 향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로 향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폭스사와 첫 계약은 겨우 6개월짜리였고 그마저도 연장되지 않았죠. 수많은 오디션에서 탈락했고 보잘것없는 단역으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연기 수업을 받았고 발성과 연기는 물론 문학과 예술까지 독학했죠. 특히 나타샤 라이트너의 연기 수업은 그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연기의 힘으로 바꾸세요. 라이트너의 이 말은 마릴린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죠. 그녀는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의 감정들을 연기 속에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0년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All About Eve와 에스팔트 정글이라는 두 편의 영화에서 비록 작은 역할이었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거죠. 특히 에스팔트 정글에서의 그녀의 연기는 존 휴스턴 감독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저 아이는 카메라 앞에서 마법을 부리는군. 이 성공을 발판으로 마릴린은 다시 한번 폭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이번에는 장기 계약이었죠.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금발의 글래머러스한 외모에 순수함을 더한 독특한 매력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켰죠.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여전히 깊은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불면증이 시달렸고 정신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울증이 찾아왔죠. 그런 그녀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1953년 그녀는 당시 은퇴한 야구 스타 조 디마지오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세기의 로맨스라고 불렸습니다. 처음 만난 날 디마지오는 마릴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가 본 여자들 중 가장 아름다워요. 이 말을 들은 마릴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외모를 칭찬했지만 디마지오의 말에서는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특히 디마지오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도 정신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있다는 것도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그녀를 더욱 아끼고 보호하려 했습니다. 마릴린은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죠. 두 사람은 열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납니다. 결혼식 날 마릴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하객들 앞에서 그녀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도 오래가지는 못했죠. 디마지오는 매우 보수적인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고 아내가 도발적인 이미지로 스크린에 나오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특히 7년 만에 외출해서 마릴린이 찍은 치마 날리는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죠. 촬영장에서 디마지오가 큰 소동을 벌였고 이후 호텔에서는 마릴린에게 폭력까지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날 밤 마릴린은 호텔 화장실에 숨어 울면서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왜 사랑은 항상 나를 배신하는 걸까?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이제 조까지. 결국 결혼 9개월 만에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후 마릴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저 예쁘고 섹시한 배우로만 남고 싶지 않았죠. 그녀는 뉴욕으로 건너가 리스트라스버그의 액터스 스튜디오에서 본격적으로 연기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런 변신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비웃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죠. 오히려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세익스피어부터 현대극까지 모든 것을 흡수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그녀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극작가 아서 밀러와의 만남이었죠. 밀러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그의 작품들은 브로드웨이의 대표작으로 꼽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밀러는 마릴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를 좋아하시나요? 이 질문에 마릴린은 죄와 벌의 소냐에 대해 자신의 해석을 이야기했고 밀러는 그녀의 지적인 면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두 사람의 사랑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밀러는 마릴린에게 문학과 예술을 가르쳤고 마릴린은 밀러에게 삶의 열정을 전해주었죠. 특히 밀러는 마릴린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그녀를 얼마나 특별한 예술가로 만들었는지 깊이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더욱 깊이 있는 배우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 말은 마릴린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1956년 두 사람은 결혼했고 이때가 바로 마릴린의 전성기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뜨거운 것이 좋아 등 그녀의 대표작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죠. 극작가의 아내가 된 후 그녀의 연기는 더욱 깊이를 더해갔고 평단의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진정한 배우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행복은 다시 한번 그녀를 배신합니다. 그녀는 밀러의 아이를 가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여러 차례 유산으로 좌절을 맛봐야 했죠. 특히 1957년의 유산은 그녀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습니다. 난 영원히 엄마가 될 수 없는 걸까요? 병원 침대에서 그녀가 흘리던 눈물을 본 사람들은 평생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수면제와 항우울제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촬영장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죠. 지각이 잦아졌고 대사를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일도 빈번해졌습니다. 밀러는 아내를 위해 미스피츠라는 영화의 각본을 썼지만 이것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죠.
촬영 중에 마릴린은 밀러의 노트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재능 있는 배우가 아닌 것 같다. 이 글을 본 순간 마릴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마저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죠. 결국 1962년 8월 4일 마릴린은 브렌트우드의 자택에서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국 출신 영화배우 피터 로포드와의 통화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안녕히 계세요, 피트.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그녀는 자신의 침실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36살, 그토록 찬란했던 별이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쓰러져 간 것입니다. 조 디마지오는 그녀의 장례식 후 20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그녀의 묘지에 붉은 장미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한 적이 없다고 했죠. 그의 이 고백은 마릴린의 이야기가 단순한 비극이 아닌 영원한 사랑의 전설로 남게 만들었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난 늘 별을 동경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별은 혼자서 빛나는 게 아니야. 어둠이 있기에 더욱 빛나는 거야. 나의 상처와 아픔도 그렇게 빛이 되길. 1962년 8월 5일 로스앤젤레스의 이른 새벽 마릴린의 하우스키퍼 유니스 머레이가 비명을 지릅니다. 도와주세요. 미스 멀로가. 경찰이 도착했을 때 마릴린은 이미 차가운 몸이 되어 침대에 누워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너무나 많았죠. 현장에는 수면제병이 있었지만 그녀의 윗속에서는 약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우스키퍼의 증언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창문을 통해 마릴린을 발견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문틈으로 봤다고 말을 바꿨죠. 더 이상한 건 FBI였습니다. 그들은 마릴린이 죽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현장에 나타났고 그녀의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특히 일기장과 전화통화 기록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FBI 국장이었던 제이 에드거 후보는 마릴린과 케네디 형제의 관계를 담은 문서들을 확보했다고 알렸죠. 특히 로버트 케네디가 마릴린이 죽은 날 밤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호텔 도엄에는 그날 밤 늦게 로버트 케네디가 2명의 남자와 함께 마릴린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죠. 하지만 케네디 측은 그날 로버트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다며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의문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죠. 특히 마릴린의 주치의였던 랄프 그린슨 박사의 행동도 수상했습니다. 그는 마릴린이 죽은 후 그녀의 집에서 무언가를 가져갔다는 목격담이 있었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가 가져간 것은 마릴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 일기장에는 케네디 형제와의 관계나 FBI의 감시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 일기장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고 그린슨 박사는 얼마 후 의사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런 의문들이 쌓이면서 그녀의 죽음은 타살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특히 그녀가 죽기 직전 케네디 형제와 나눈 전화통화 내용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마릴린의 친구였던 팻 유콤에 따르면 마릴린은 케네디 형제들과 격한 언쟁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어. 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마릴린이 친구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죠. 실제로 그녀의 집에는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FBI는 이 녹음기를 회수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녹음 테이프는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았죠. 또 하나 이상했던 것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그녀가 마치 사진 촬영을 하듯 포즈를 취한 채 누워있었다고 증언했죠.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특히 그녀의 주치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릴린은 절대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녀는 새로운 영화 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조 디마지오와의 재결합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죠. 실제로 마릴린은 죽기 며칠 전 새 집을 계약했고 가구도 주문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로스앤젤레스 웨스트우드 빌리지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되었습니다. 장례식은 조 디마지오가 직접 주관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케네디 가문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례식장 주변에는 FBI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들은 장례식에 참석한 하객들을 감시하고 대화 내용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마릴린의 죽음은 할리우드 최대의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죽음 이후 주변 인물들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의혹을 키웠죠. 그녀의 언론 담당이었던 팻 유콤은 수상한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그녀의 사진작가였던 로버트 슬래처도 원인 모를 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부감을 담당했던 의사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죠. 마치 누군가가 마릴린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둘 제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들은 결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죠.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1982년 로스앤젤레스 검찰은 마릴린의 죽음에 대해 재수사를 시도했지만 FBI의 반대로 무산되었죠.
마치 누군가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이런 의혹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8월이 되면 전 세계의 언론들은 마릴린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죠. 특히 2022년에는 넷플릭스에서 블론드라는 영화가 개봉되면서 그녀의 죽음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미스터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에 주목해야 할 것 같죠. 죽기 전날 밤 그녀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하지만 난 알아요. 내 인생은 결코 비극이 아니었다는 걸. 난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며 무엇보다 꿈꾸었으니까요. 마릴린의 죽음 이후 할리우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진이 할리우드를 강타한 것처럼 모든 것이 흔들렸죠. 특히 스튜디오 시스템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밝혀진 것은 약물 처방 시스템의 실체였습니다. 그녀의 주치의였던 랄프 그린스 박사의 처방전이 공개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죠. 마릴린에게 처방된 약물의 양은 치사량의 10배에 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처방이 마릴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죠. 당시 많은 스타들이 스튜디오 의사들로부터 과다한 약물을 처방받고 있었습니다. 밤새 촬영을 하기 위해 각성제를, 다음날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항불안제를, 이렇게 시작된 것이 수많은 스타들의 목숨을 앗아갔죠. 마릴린의 부검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스튜디오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점이었죠. 오히려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배우들을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릴린의 오랜 친구였던 제일 러셀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스튜디오의 꼭두각시였어요. 그들이 주는 약을 먹어야만 일을 할 수 있었죠. 두 번째로 드러난 것은 여배우들의 처우 문제였습니다. 마릴린이 받았던 출연료는 남자 배우들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특히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서 그녀의 출연료는 단역 남자 배우보다도 적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약서에 담긴 노예 조항들이었죠. 결혼과 임신을 금지하는 조항, 외모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 심지어 개인적인 취미 생활까지 통제하는 조항들. 마릴린의 계약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런 비인간적인 조항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할리우드의 여성 인권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할리우드의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죠. 세 번째로 밝혀진 것은 언론과의 유착관계였습니다. 스튜디오들은 언론사와 손을 잡고 불리한 기사는 막고 유리한 기사만 내보내는 권력을 행사했죠. 마릴린의 경우도 그녀의 죽음 직전 폭스사가 언론사들을 동원해 그녀를 나쁘게 묘사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특히 그녀를 문제아로 낙인 찍는 기사들이 의도적으로 퍼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이런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할리우드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선 배우 노동조합이 강화되었죠. 특히 여배우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스타들의 의식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스튜디오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 거죠. 특히 여배우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죠. 마릴린이 그렇게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노예 계약에 묶여 있었을 거예요. 그녀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실제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첫 $1,000,000 출연료를 받은 여배우가 되었고, 이는 많은 여배우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배우들의 수명도 달라졌죠. 마릴린 시대에는 30대 중반이면 은퇴를 강요받았지만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릴린은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목소리로 이야기할 차례예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마릴린의 죽음 이후 많은 여배우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셸리 윈터스, 마릴린 디트리히, 진 시몬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차별과 폭력 그리고 아픔을 용기 있게 고백했죠. 이것은 마치 마릴린이 죽음으로써 다른 여배우들에게 목소리를 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할리우드를 바꾸는 기폭제가 된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남긴 인간적인 유산이었습니다. 마릴린은 죽기 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난 스타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말은 지금도 할리우드에서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스타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마릴린이 세상을 떠난 지 60년이 지난 어느 날, 웨스트우드 빌리지의 메모리얼 파크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장미 한 송이가 들려 있었죠. 이제는 90세가 넘은 조 디마지오였습니다. 그는 무릎이 아파 잘 걸을 수도 없었지만 마릴린의 묘지 앞에서 꼿꼿이 허리를 폈죠. 어느 날 기자가 물었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장미를 가져다 놓으시나요? 디마지오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약속했거든요. 그녀가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마릴린이 생전에 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 난 늘 외로웠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진정한 가족이 없었죠. 그때 디마지오는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마릴린이 가장 외로웠을 때 그의 곁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죽은 그녀에게라도 이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디마지오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제 마릴린을 만나러 갈 수 있다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죠. 1999년 3월 그의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 위에는 붉은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죠. 마릴린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것과 같은 장미였습니다. 또 한 명의 특별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릴린의 양어머니였던 아이다 볼랜더의 딸이었죠. 그녀는 마릴린이 7살 때 함께 자랐던 언니입니다.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그녀는 마릴린의 묘지를 정기적으로 찾았죠.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가 몰랐던 마릴린의 모습이었습니다. 노마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신의 진짜 부모님을 생각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마릴린이 7살 때 쓴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엄마 아빠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난 착한 아이로 있을게요. 그래야 엄마 아빠가 날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 일기를 읽은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스타도 결국은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던 어린아이였던 거죠. 2021년 마릴린의 드레스를 입은 채 메트갈라에 등장한 킴 카다시안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드레스는 마릴린이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서 입었던 바로 그 드레스였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드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드레스를 입어보니 마릴린의 외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실제로 마릴린이 그 드레스를 입던 날 그녀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죠. 오늘 나는 수천 명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모두가 날 보며 환호했죠. 하지만 정작 내 생일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마릴린의 드레스룸에서 발견된 마지막 메모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난 늘 완벽해야만 했어요. 웃어야 했고 예뻐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지쳤어요.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일까요? 어쩌면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저 평범한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상을 나누고 아이를 키우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다른 길을 준비해 두었죠. 마릴린이 죽은 후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마지막 쇼핑 목록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샴푸, 빵, 우유, 아기 양말. 아기 양말이라니. 그녀는 끝까지 엄마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나 봅니다. 2022년 여름 한 경매에서 마릴린의 어린 시절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까만 원피스를 입은 앳된 소녀는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적어놓았죠. 노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연습했어요. 더 환하게 웃는 연습을. 이것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내일이면 다 잊혀질 거예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껏 빛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마치 요성처럼 짧지만 강렬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한 빛을 남기고 사라진 것처럼.